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주제는 오늘 교육으로 잡아봤습니다. 한 2달 전쯤에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네,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대표이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모셨는데 그 사이에도 기후변화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기후변화가 바꾼 우리 바닷속 풍경, 한반도 열대, 아열대 해양 생물을 발간했는데 바닷속에 있는 풍경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부터 알아보면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423.1ppm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은 415.7ppm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7.4ppm 정도가 아주 이건 많은 양이에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50년간의 우리 영근해, 한반도 영근해의 해수면 상승 온도폭을 보면은요, 약 1.23도씨가 상승을 했습니다. 50년 동안이요? 네, 최근 많이 50년 오른 동안입니다. 거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 평균은 네. 동기간에 0.49도씨가 상승을 했거든요. 두세 배가 훨씬 넘네요,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2.5, 정확하게는 2.5배가량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따라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는 보면은 이제 전 세계 평균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의 백화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기온, 연근해의 기온 상승폭도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한대성 오류보다는 이제는 열대성 오류들이 맞아요. 잡히고 어역이 되고 종류가 있고요. 아예 바뀌었군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바닷물이 쉽게 말해서 따뜻해진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더 많이 유출이 되거든요. 대기 중물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수증기가 더 많으면 어느 순간은 비로 이게 떨어지는데 더 많은 폭우성 비가 내린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태풍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서 가을철까지 태풍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올해 다 겪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전하고 태풍의 강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예전에는 그저 이제 태풍이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태풍의 강도가 요즘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풍이 오면 슈퍼 태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태풍의 발생지도 놓고 보면 예전에는 보통 북이 10에서 15도 선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25도 선에서 올해 흰남노 같은 경우는 북이 25도 선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이례적인 거였잖아요. 굉장히 네. 이례적이죠.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서 이제 그 바다 속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후 위기라고 우리가 총체적인 기후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의 백화점이라고 백화점이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구축하는 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발전된 변화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가서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과학적인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과학적인 데이터 위에 올바른 정책들이 기후변화 정책들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저희가 전 세계 51개국에서 156개 회원 도시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제 그 사무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156개 회원 도시들과 이 시스템을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서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올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달 이집트에서 유엔 그 당사국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스템이 시연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여수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여수 같은 데서 산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서포팅 시스템이라고 지원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적인 기후변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근거로 보다 나은 탄소 중립 정책들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수립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제로화를 2050년으로 이제 설정했지 않습니까? 뭐 2050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해로 지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는 간단한데요. 어찌 보면 2018년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IPCC 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때 의결을 했던 게 우리가 2100년까지 전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을 하려면은 적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루고 해야 된다라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파리 협정에 의한 신기후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파리 협정에 의한 신기후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그때 전 세계 각국들은 유엔에다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유엔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제출을 했고요. 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장기가 바로 2050년까지의 저탄소 발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좀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인류가 이렇게 이대로 생존해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극단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진짜 1.5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지구는 항시적인 그런 위험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구는 자정 능력을 그러니까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회복성을 상실하는 그런 단계가 2.0도라 그러거든요. 2도, 네. 근데 IPCC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이제 예측을 IPCC에서 하거든요. 언제까지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하겠다. 근데 1.5도 상승하는 시기를 2018년에 IPCC가 예측하기는 2052년까지 그게 이제 1.5도가 상승을 할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1년에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은 2040년까지 1.5도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서가 또 발표를 해요. 10년 넘게 당겨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당겨졌어요. 네, 3년 예. 만에 10년이 동기관에 의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앞당겨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소리인데, 근데 더 이제 위험한 것은 올해 유엔의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고서를 하나 올해 5월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올해가 22년입니다. 네. 2026년까지 적어도 그 중에 한 해는 1.5도가 지구 평균근이 1.5도가 상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그 보고서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50%의 확률을 가지고 상승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확률이 50%나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예측을 하고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현실은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섭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가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핫한 이슈라 그럴까요? 가장 위험한 게 올해 다보스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해년마다 다보스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설문조사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세계 리더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네. 리더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향후
지구의 위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구의 미래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84% 이상이 지구의 미래는 암담하고 염려스럽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다 대답을 예. 하셨거든요. 그만큼 지금 지구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수는 뭐 잘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에서 좀 예민하기도 하고 민감해야 하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수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면은 환경 문제에 이렇게 정말 선두주자가 돼야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수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 천혜의 자원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여수 같은 데는 또 산단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수가.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수는 또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을 유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들을 해온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수에서는 다른 도시하고 물론 다른 도시도 해야겠지만은 달리 그러한 이제 가서 탄소 중립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수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수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수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가려고 할 때 그러면은 가서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를 살펴봤더니 먼저 이제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풍력과 우리가 태양광을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풍력과 태양광의 조건, 여수의 조건을 봤더니 풍력 발전에 굉장히 첫 번째로는 풍력 발전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풍력의 좋은 조건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80m 높이에서 100m 높이의 바람의 세기를 가지고 풍력 잠재력을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100m 높이에서의 여수 100m 높이에서의 바람의 세기를 보면 초속 한 8m에서 9m 정도의 바람이 균일하게 불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풍력하기 발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예. 그리고 태양광을 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태양광은 여수가 그 평방미터당 1,400에서 1,500kW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수는 만약에 정말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 조건은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전 도시들이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탄소 중립 체제가 이제 지자체들이 가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들끼리도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자체들이 탄소 중립 정책을 이행하고 시행하는 데서 그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은 그 지자체가 탄소 중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나 연구기관이나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지자체의 경쟁력으로 이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러한 조직이나 연구기관이 탄소 중립 정책에 관한 과학적인 이런 정보들을 생산을 해서 정책 입안을 하는데 보다 나은 정책을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지자체로 보면은 유리한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경쟁력으로서는 봤을 때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녹색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과 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79억 명 정도잖아요. 근데 2050년이 되면은 약 100억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인구가 100억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식량도 더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도 현재보다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체제로 화석연료 체제로는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보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청정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2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여수 같은 데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유리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에너지 전환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산업체에서 이거를 바꾸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바꿨을 때 화석연료 그 좌초자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좌초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전환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꿨을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이 되거든요. 돈이 들 걸로만 볼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가서 이제 못 보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장인 것 같습니다. 뭐 2026년이라는 말까지 드는 거 보니까 참 정신이 바짝 드는 요즘인 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봐야겠습니다. 자,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